네, 시변 상한가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또 코스피 200 선물에서 1.4조 원 규모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큰 매크로 환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속성이 내일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큰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도 8만 전자를 뚫어낸 모습입니다.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엠베인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오늘 코스피가 2,800일 딱 1포인트 남겨두고 고점 기준 2,799선까지 오늘의 고점으로 좀 올라갔었습니다. 2,800을 시원하게 뚫어내서 그동안 오래됐었던 그 박스권을 코스피가 뚫어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일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코스피 종목들이 많은데 그들 종목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개수보다는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은 장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의 상승 주역이었던 2차 전지 배터리 셀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에 방산업종을 생각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좀 올라갔었던 음식료와 화장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요. 그에 반면에 좀 주춤주춤했던 2차 전지에서 좀 굵직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라간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네. 2차 전지가 오늘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2,800 그리고 박스피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2차 전지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네, 2차 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왜 올랐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2차 전지 양극재 수출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소식, 정말 13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2차 전지 업황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수출량 같은 것들은 아직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텀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2차 전지는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2차 전지가 2분기 실적도 좀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시장은 특히 코스닥 쪽에서 저는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좀 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이 형성됐으니까 지금이 하단이라 생각하고 밑에는 좀 안 뚫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은수 매니저님,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미국이 이제 휴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내일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근데 확실히 미국이랑 국내장이랑 연계성이 좀 최근에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일단은 휴장일인데 오늘은 휴장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내일장 20일은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앞서가지고 두 분 매니저님께서 잘 짚어주셨다시피 오늘 시장 제가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지수는 올랐는데 계좌는 안 올랐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선물량에 대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1조 8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오늘 선물만 종가 기준으로 일부 차익 매물 던지면서 종가로는 1조 4천억 원가량 들어왔습니다만, 특이한 점이 지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지금 2, 3주가량에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380원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다? 외국인들이 선물만 산다.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불균형한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월요일 날에 외국인들이 인버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하루 만에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외국계들이 월요일 날 매수가 들어왔었던 인버스 물량을 그대로 다 던졌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해지성 자산에 대해서 위지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그렇죠. 불안하니까 시장이 이거 이러다가 톡 하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계들은 인버스에 오히려 수급을 빼버리면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장작을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숏 관련된 자금을 장작을 태우면서 그냥 올려 쳐버리는 흐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 휴장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관련된 조금 이따 얘기할 삼성전자 업황과 그리고 이 선물량에 대한 동향까지 챙겨본다면은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좋은 상승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보면 위 아래에 대해서는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포지션은 좀 중간에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좀 대형주 시장 그리고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외국계들이 이제 선물 옵션 쪽에서 콜옵션이라고 하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상품 콜옵션, 내려가면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콜옵션을 장 초반에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장 막판 갈수록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최근에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은 그냥 단기성 플레이입니다. 말 그대로 지수물을 통한 단기성 플레이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삼성전자가 호재성으로 볼 법한 뉴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자, 8만 전자가 드디어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8만 1,000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이제 기왕 올라간 거 이제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국내 시장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살펴볼게요. 조금수 매니저님. 오늘 8만 전자가 달성이 됐고요. 고가 기준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이게 시사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오늘? 좀 아쉽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당연히 다 같이 가면 좋습니다. 네. 어차피 똑같은 시향을 공유하죠. HBM을 제외하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단 하나의 차이점은 엔비디아에 공급하냐 안 하냐입니다. 근데 다만 삼성전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지 않을 뿐 북미 고객사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많이들 연락을 들으셨다시피 D램이나 낸드 업황 시황도 쇼티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익 형성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수물만 제외한 상태로 따지고 본다면은 굉장한 밸류가 지금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익 실험 매물인가요? 차익 실험 매물보다는 왜 이런 구조가 일어났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HBM 관련돼서도 삼성전자가 HBM 공급하면은 SK하이닉스는 떨어진다. 그렇죠. 이거를 지난번에 젠슨황 회장이 발표한 소식을 통해서 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상관관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HBM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젠슨황 회장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나왔어요. 네, 조용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오히려 그 삼성전자 오히려 그 수급 불균형하게 만드는 찌라시성 뉴스만 나왔었잖아요. 달라진 건 없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준비 안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아니 반도체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냐.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어제랑 오늘 기준으로 연속적입니다. 대만의 중국이 또 보복성 인사를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만 해협에 또 이제 중국 잠수함을 또 보내는 일까지 나왔는데 미국이 대만에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침략 가능성 때문에 5천만 불 가량의 무기 승인 판매를 또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만향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대만에는 뭐가 있습니까? TSMC가 있죠. 그렇죠. TSMC 연계지은 뭡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연계지은 뭡니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럼 이 상황에서 반사수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움직였다. 오늘 장중에서도 어제 오늘 이번 주 연속적으로 방산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시피 연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몇 개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예. 더 이제 많이 오늘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선물량에 의해서 올라간 모습,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라고 해서 이 낸드 시장에서 3, 4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키옥시아 같은 경우 이 재무 개선 목표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채권단에서도 좀 이제 굉장히 두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낸드 시황이 너무 좋으니까 채권단조차도 공장 100% 가동 돌려라 하면서 승인을 내린 거예요. 감산 중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낸드 업황 시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최초로 일단 우리가 목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시황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2위는 SK 하이닉스고요. 3위는 W 웨스턴 디지털, 4위가 키옥시아, 마이크론이 5위입니다. 그만큼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밑에 레거시 향들 계속해서 낙수 효과로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려면은 감산 끝내고 투자 진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에 따른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보시면은 그러면은 더 전분기보다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반사적인 급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삼성전자 잘하고 있고요. 단 하나만 없습니다. 엔비디아. 모두가 원하는 엔비디아만 없어요. 네. 엔비디아까지 진행한다면은 9만 전자 충분하게 뚫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지금 HBM 시장에 대해서 믿음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믿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보여주다시피 저는 삼성전자 믿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는데 음봉으로 전환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은 중국과 대만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에 또 TSMC가 있기 때문에 TSMC에 있는 밸류 체인들 특히나 SK하이닉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키옥시아의 증산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채팅창에서도요. 은흥형님께서도 이렇게 내용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업황 진짜 참 잘 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업황 잘 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이제 마지막에 삼성전자는 HBM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은 81,000원, 8만 원, 8만 전자를 뚫어냈습니다. 앞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HBM, 엔비디아와의 이슈는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없다 생각을 하면 8만 전자는 저점이라고 봐도 되나요, 지금? 적정 밸류에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정 밸류에 적정 밸류. 가깝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시총 1위를 달려가고 있다시피 네.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 모습은 당연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공급상 이미 다변화 계획 가지면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은 지금 쇼티지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TSMC 가동률도 100%입니다.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그쯤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엔비디아가 없을 뿐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뭐 방식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있는 사실 때문에 삼성전자를 어쩔 수 없이 낮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죠? 그 삼성전자 기사 이야기가. 네. 월요일 날 올라왔지만 그 기사 바로 내려갔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요. 근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처럼 믿음의 여부예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언젠간 합니다.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쇼티지 형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것도 사실 안 좋습니다. 쇼티지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가야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일어나야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전반적인 반도체들, 아직 못 올라간 반도체들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좋은 상승분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HBM을 떼놓고도 현재는 적정 밸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반면에 김병진 매니저님은 이럴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단 지금 덜 매력적으로 온 구간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는 삼성전자도 매력적이고 하이닉스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HBM 시장 자체가 내년에 이제 2배 이상 커지잖아요.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HBM의 이제 전체 이제 필요 수요가 지금 공급량이 수요가 공급량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아무리 캐파를 늘려도 수요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2024년도는 약 11.5억 기가바이트 HBM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2024년 HBM 출하량을 보면 6.8억 기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압도적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HBM,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HBM을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HBM3E를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6월 4일 날 엔비디아 컴퓨텍스 2024 젠슨항 CEO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납품할 거다. 조금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HBM을 테스트를 하는 게 TSMC입니다. AI 가속기는 GPU랑 HBM을 같이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걸 패키징하는 게 TSMC예요. 네. 근데 TSMC가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자꾸 지금 승인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대만의 오사트 업체들이 이제 다른 코어스 패키징들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자체가 늘어나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HBM 테스트를 좀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의 그 HBM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부터 제가 키워드로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전공정 투자. 지금 삼성전자가 저는 일부러 전공정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HBM보단 메모리 이런 반도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해서 전공정 투자를 좀 천천히 해서 가격 상승 효과를 지금은 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풀리고 전공정 투자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또 이제 신규 HBM에 대한 승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핵심은 이 코어스 패키징이 대만의 오사트 업체들 다른 업체들도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도 테스트 OK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해준 김병진 매니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매니저님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 1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업황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잠시 2-3주 뒤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도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되게 잘 움직였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번에 2분기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네, 물론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지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 HBM3E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HBM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구나라는 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보통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실적 발표, 잠정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는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HBM도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D램이랑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키옥시아 이제 낸드 시장에서 4위 업체인 키옥시아가 올해 6월부터 낸드 가동률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상승과 함께 HBM 시장도 견조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다라면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가려져 있었지만
뭐 역시 이제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는 HBM3E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키옥시아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아니면 다음 달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산 발표에 대한 건 좀 기대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그 증산 발표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게 되면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 감산을 종료하고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정상화시켰어요. 그 밑에 이번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낸드 가동률을 90%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5월 달에 낸드 가동률을 70%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낸드 가동률을 상향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낸드 가동률은 올라갈 것이다. 이미 이제 하위 업체가 낸드 가동률을 정상화했으니까 나머지 1, 2, 3위 업체들도 낸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가동률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밸류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이 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동률을 올리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많이 네. 올랐다라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그동안 오랜 침체기를 깨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는데 삼성전자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했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게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어제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왜 안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쎄한데? 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미반도체 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코어스 패키징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이제 대만의 다양한 오사트 업체들이 HBM 테스트 승인을 또 네.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충분히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또 추가적으로 좀 수주 납품을 또 한미반도체가 삼성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미 마이크론 양으로는 납품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380조를 투입을 해서 반도체 보조금, 칩스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보조금을 마이크론도 받았고 삼성도 받았고 지금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투자가 좀 천천히 나오긴 하겠지만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이 TC본더 향으로 지금 최강자가 아닌가. 오히려 주가가 좀 눌린다면 네. 오히려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빠졌다고 보세요? 이틀 동안 좀 이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려서 그럴까요? 대형주 쪽으로?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제한적인데 뭐 이슈나 테마라는 것이 또 한 종목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순환매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상향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익 따라서 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거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조은주 매니저님, 삼성 부회장 전영훈 부회장이 3억 원의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참 임원들이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은 맞다, 이렇게 모두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 지책성 문책 인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맞죠. 자꾸 이게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애사심 먼저 보여주기 느낌이랄까. 이게 사실 나부터 시작할게. 이런 거죠. 삼성전자에서 3억을 산다고 해서 이 한미반도체에서 그 자사주 매입 3억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3억 자사주 매입합니다. 느낌이 사이즈가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단 삼성전자의 애사심들이 빛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자신감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쇄신하겠다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포인트로 짚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 HBM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공급합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5월에서 6월 사이가 이 테스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5월에서 6월 사이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기대해볼 건 무조건적으로 하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쇼티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TSMC가 2026년도까지 가동률이 풀 100%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HBM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TSMC가 2025년도 기준으로 캐파 증설을 50% 이상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제품 쇼티지도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되겠죠. HBM은 그때서야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당장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TSMC, SK 하이닉스 간단하게 체인 구조로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TSMC에서 더 못 만든대요. 근데 HBM이 뭐하러 더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쯤에 오히려 TSMC 이 가동률과 관련돼서 증설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증설돼서 어느 정도 쇼티지가 해소되려고 한다. 그쯤에 아마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안 나오는 이슈. 삼성전자 HBM 공급설까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소부장이 언제 갈까 되게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소부장은 지금 움직임을 좀 기대해볼 만한 타이밍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먼저. 매우 삼성전자가 가면 아무래도 서부장 관련 종목들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네. 있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주가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HBM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미 반도체가 움직였다라면 뭐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의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STI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뭐 그 이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SK 하이닉스의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HBM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었는데 이제 바닥에서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공정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최근에 TCK랑 하나머티리얼즈, 포커스링 생산하는 업체들 실제로 올라왔고요.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실적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가장 이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솔브레인이 이제 소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솔브레인이 3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좋긴 하겠지만 결국 공정이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한다라고 봤을 때 3나노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솔브레인이 가장 큰 주목받을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선택은 솔브레인이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네. 어디가 괜찮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봤던 건 디자인하우스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다는 것. 네. 근데 저도 소재 쪽이 매력적이다. 그래요? 네, 세정 코팅하는 코미코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디램이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전공정 투자를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전공정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조를 하겠다 했다가 13조까지 늘렸고 삼성전자는 전년과 동일한 29조 정도 투자를 하반기부터는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중간 사이잖아요. 지금 딱 지금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정 코팅하는 이 코미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재 쪽 기업을 지금은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코미코 선정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라보는 눈은 후공정에서 좀 전공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닐까. 백인현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의 선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음수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전공정은 아직 기대감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그쵸. 투자 확대가 나온 부분도 없고 방금 저도 제 입으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런 테마성 맞춰가는 후공정 쪽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공정. 지금 테마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낸드, 두 번째가 HBM. 이거는 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삼성전자까지 더해서 이 세 가지 부합한 네오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SSD 테스트 쪽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HBM 테스터도 지금 납품 관련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바라보자면 가장 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오셈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네오셈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CXL 테마로도 같이 묶여 있었죠? SSD랑 CXL이랑 거의 동일시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XL은 좀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CXL이 한창 그래서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3월까지는 CXL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 4월, 5월까지는 한 번도 이야기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죠. 이게 원래 신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CXL이라는 신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활용합니까?에 대한 부분이요. 원래 그렇죠. 과거부터 인텔이 이게 CXL 기술 같은 게 인텔이 주축인 기술인데 인텔이 예전부터 이런 신기술 많이 발매했어요. 근데 이게 공용화가 되기까지는 그렇죠.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CXL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요. 메모리가 지금 많이 필요한 거는 HBM 특히나 연산기, GPU 쪽에 많이 필요한 거지 당장에 컴퓨터 메모리 용량을 이렇게 막 많이 늘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메모리 용량 많이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포토샵이나 편집하겠죠. 그렇죠. 네, 네, 아직은 알겠습니다. 이 PC 쪽에 메모리 늘리는 것보다는 HBM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오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반도체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 아까 채팅창에서도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 좀 바이오에 입질이 좀 오던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이전 성과를 낸 기업들 많습니다. HK 이노엔, Y바이오로직스, IM바이오로직스가 있으면서 주가도 시원하게 갔고요. 삼천당제약 요즘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래일간의 시총이 1조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종목이 아닐까 움직임을 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스코 같은 좀 큰 이벤트들이 끝나고 요즘은 좀 각계격파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명진 매니저님, 먼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각계격파 장세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쉬운 건가요? 오히려 아니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각계 종목을 공략하는 시장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각계적으로 이 변화에서 성공을 살아남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나 뭐 삼천당 같은 기업이나 뭐 새로운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걸 입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제약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서 저는 이제 삼천당제약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삼천당제약 제가 이미지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제약을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삼성전자제약의 이제 비만 치료제죠. GLP-1 유사체, 이 세마글루타이드, 이거를 또 S패스 플랫폼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이제 삼성전자제약을 좀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일리아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삼성전자제약이 이걸 바이오시밀러를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15개국이 넘는 국가에 가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가계약이 이제 본계약까지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한 번 더 좀 레벨업할 수 있는데 아직 본계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본계약이 지금 나오는 공시가 뭐 7월 3일 뭐 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해서 올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삼천당제약을 한 번 더 주가가 좀 레벨업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패스 플랫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알테오젠처럼 근래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패스 플랫폼은 주사 제형을 먹는 약 경구형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당제약의 이 S패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의약품들을 이제 뭐 특히나 이제 GLP-1 유사체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 연매출 규모가 60조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구용으로 바꾸면 당연히 뭐 삼천당제약이 나중에 이 플랫폼으로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천당제약도 최근에는 이거를 임상을 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임상시험 수탁 기관과 또 계약을 또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근래에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구체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보다 좀 천천히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올랐을 때보다는 좀 천천히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삼천당제약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저 자사주 처분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지금 주가의 호재성 뉴스는 맞습니까? 자사주 처분이 이제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처분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또 에스패스라는 이게 주사제형을 먹는 약으로 바꿔줄 수 있는 플랫폼인데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뭐 3조, 4조 왔다 갔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성공을 했을 때 알테오제처럼 막 시가총액이 10조를 됐을 걸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성공을 하고 기순 이전을 좀 많이 해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 기대감이 쉽게 꺼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가계약 상황이고 에스패스 같은 경우도 임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상반기 제약바이오가 의외로 되게 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가 될지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공통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끊기 무섭게 바로 OX 들어주시네요. 자, 그러면 하반기 제약바이오 상반기만큼 기대도 좋다. O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 자기가 언제 말해야 될 줄 알아요. 조범수 매니저.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저 뭐 원래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항상 주의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삼천당 제약 비만약 제일 필요한 사람 접니다. 비만약 제일 필요한 사람이 지금 전 것 같은데 네. 제가 X 든 이유는 전체적인 바이오 시황에 대해서는 X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상반기랑 좀 다르게 움직일 거다 이거죠. 아직 바이오는 전체적인 이 중심축을 잡는 그런 종목이 없어요. 완전 개별적인 호재성을 흘러가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SC랑 독점적인 지위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좋은 효과를 만드는 거고 알테오젠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빅파마랑 더 추가적인 수주 계약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SCI 지금 자금 패출 관련해서 이제 19일에 끝납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끝나니까 내려올 뿐이에요. 예. 다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알테오젠이 중간에 또 빅파마랑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그럼 더 가는 거예요. 바이오 관련돼서 사실 저는 언제나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이오 보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고 진짜 안정적이네요. 네, 정말 안정적이죠. 네, 그게 저한테 가장 주식하면서 중요한 게 리스크가 적은 주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좋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자료 한번 보시면요. 왜 GLP 관련해가지고 비만약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젬픽, 리빌소스, 위고비, 이거 이름이 몬자로였나요? 이거 저도 잘 못 읽는데 몬자로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부터 오젬픽이 보시면 돼요. 위고비랑. 얼마입니까? 마운자로. 네, 마운자로. 네, 죄송합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 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티를 너무 팍팍 내는 것 같은데 네. 미국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오젬픽 가격이 900불이요. 1회 투여당 900불, 위고비는 1,300불입니다. 그만큼 비만 시장에 대한 지금 캐파가 상당히 높은 US 미국 같은 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비중이 높고 그러면 삼천당 제약도 복제약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 가겠죠. 네. 미국 가가지고 팔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왜? 오젬픽이랑 위고비보다는 싸게 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관련돼서는 불붙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GLP-1 관련주라고 올라갔었던 그 종목들이 아직도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해서는 저는 언제나 마찬가지인 관점입니다. 안전하게 좀 투자하자. 다만 비만, 당뇨 이런 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굉장히 만성병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하다. 삼천당 제약 개인적으로는 한두 방 정도 더 남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과 비만 치료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5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상반기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상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좀 우르르르 같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반기도 이럴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 뭐 삼천당 제약도 있죠. 뭐 기존의 대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알테오젠도 있죠. 이런 종목들만 더 가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쯤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내년 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번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뭐 식품주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거의 대장주 위주로만 옮겨갔거든요. 뭐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 위주로만 계속해서 상승했듯이 바이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만 매수를 하셨어도 그냥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다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못 갔단 말이죠. 예.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하반기에도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부각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이제 아스코도 끝났고 하니까 바이오 USA도 끝났고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일정 이벤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이벤트와 이슈가 조금 떨어졌나요? 6월 21일부터 24일까지죠. 당뇨학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통 GLP-1계열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랑 당뇨 치료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뇨 이벤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자, 한번 종목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까? 네, 저는 네. 뭐 항상 바이오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그 매일 하루 1시간 산책하라고 하시는데 2시간, 3시간씩 맨날 산책합니다. 누가 산책하라 그래요? 저희 집 개가. 강아지. 억지로 나가는 거죠. 예. 요새 그래도 톡톡 조금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웨이크업 쌤들한테 얘기를 해서 쉐이딩을 조금 더 해달라 제가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김영준 매니저님 바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단연 알테오젠이다. 단연? 네, 단연 알테오젠이고요. 머크가 연매출 35조를 내는 이 키투르다. 이거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게 이제 물질 특허가 있고 제형 특허가 있는데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우르르 이제 들려와가지고 이 35조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크는 이걸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겠다 해서 선택한 기업이 대한민국의 알테오젠이다. 사실 35조 되는 시장이잖아요. 이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이 2040년까지 이걸 피하 주사로 바꿔서 나는 특허 방어하겠다라는 거고 이 알테오젠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머크가 원래 이제 자체적으로 이 피하 주사 제형 임상 3상을 했는데 또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이 단연 지금 이 변화에서 미래 가치를 입증한 제약바이오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테오젠을 선택했습니다. 야, 최근에 알테오젠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조금 괜찮다 생각이 드는 건가요? 오늘 그러니까 최근 수급 보면은 당연히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 다 팔았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외국인이 또다시 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여태까지 이제 신약에 대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AI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현재까지 신약은 0.1%밖에 찾지 못했어요. 네. 아직 99.9%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나타났고요. 이 AI를 통해서 그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블록버스터 약품 하나 나오면 시장 규모가 아까 GLP-1도 그렇지만 60조, 네. 키투르다 35조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대박 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많은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지금 나올 텐데 그 약품들이 다시 또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꿔서 특허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조를 매출을 내려면 그렇게 됐을 때 알테오젠을 과연 선택을 안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저는 알테오젠의 가치는 지금 입증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했고요. 작년 한 1년 전쯤에 제가 이 시간 때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백인현 매니저님 알테오젠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그때 네. 4대 플랫폼 하면서
맞죠? 제가 이제 바이오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이제 4가지 종목, 그렇죠, 그렇죠. 4대장 종목이 있는데 맞아요. 그중에 이제 단연 알테오젠을 제가 맞아요. 탑픽으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그 4대장 작년에 백인현 매니저님처럼 했었다면 지금 진짜 엄청난 수익을 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4대장이 이제 알테오젠이랑 리가킨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4종목 같은 경우 거의 이제 고점을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게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뭐 그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계좌가 몇 배는 뛰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어디예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이제 그 4대장 종목들을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4에 선정되었던 유한양행 가지고 왔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라는 이제 확실한 이제 파이프라인,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18년도에 존슨앤존슨의 당시 가격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그렇죠. 비소세포 렉나자랑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관련해 가지고 FDA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빠르면 8월 21일 이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8월 21일 이전에 FDA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유한양행이 아무래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제 FDA 승인이 된다라면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받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시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마일스톤이 한 830억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바이오 업계 내에서는 로열티가 한 10% 내외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제가 또 1년 뒤에도 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어땠는지. 그때도 같이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해야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시죠. 자, 방산주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올라갔나 했더니 장 마감할 때쯤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메아니아의 K9 자주포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가? 오늘 많은 생각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도 좀 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수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방산주 하반기도 여전히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백인현 매니저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산주를 볼 때는 실제로 수주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먼저 PPT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되었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이후에 동유럽 쪽에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라는 기업입니다. 폴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발 이슈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랑 UAE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2월 달이었죠. 최근에는 수주가 약간 주춤했었는데 수은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잠깐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간 43.4%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폴란드 납품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은법이 통과되면서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가 수주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폴란드에 납품되는 K9 그리고 K2 천무 이쪽도 이제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국내 방산주를 투자할 때는 수주를 본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을 루마니아에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었는데 이게
계약이 올해 초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체결이 되었다는 이슈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 이제 하반기에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거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폴란드랑 루마니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미국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는 기업을 한 두 군데 뽑으라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로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항상 LIG 넥스원이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UAE 같은 중동 쪽으로도 천무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LIG 넥스원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화목팀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어제도 LIG 넥스원을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반면에 조은수 매니저님, 오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서 엄청나게 잘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조금 장 끝날 때 나왔던 이 호재성 뉴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것, 이게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아닐까?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오면은 땡큐 해야죠. 사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 나오기 전에 오늘 LIG 넥슨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뭐 대만향이나 북한향, 지정학적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밖에 없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상승 부분을 이런 선반영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산주를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푸시를 하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어찌 보면은 쇼티지 반도체 좋고 뭐 이제 올라오는 거 AI 좋고 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세계가 지금 반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쇼티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니즈도 함께 올라오고요. 원자재들도 함께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반으로 쪼개졌다. 반으로 쪼개졌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쪼개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진영 그리고 유럽형 진영 완벽하게 쪼개졌죠. 미중 형태로 그대로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물가가 올라서 유럽 경기가 지금 안 좋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득보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예. 자기는 우방에 미국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전쟁 끝나야죠. 전쟁 끝내야지 유럽도 어느 정도 안정기 찾아들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뭐 합니까? 전쟁 끝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러시아 본토 공격 타격 허용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본토 공격 타격 허용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제가 방산주를 남들보다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안 봐도 돼요. 근데 지금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계 정세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한 두세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시장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는 이 전쟁 구조로 인한 머니 플로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럽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로사토리라고 해서 지금 방산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유럽에 더 추가적인 방산 수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봅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도 곁들여야 되거든요. 왜? 우파, 극우파들이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극우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 방산 업황에 대해서 니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수출입은행이에요. 수출입은행 이번에 확장하면서 60%까지 안정적으로 챙겼습니다만 당장 집행되는 출자 내용은 모자라요. 왜? 방산업계에서는 못해도 4조가량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 올해 24년도 2조 진행 중이고요. 25년도 1조 추진 검토입니다. 모자르대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대표적으로 폴란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폴란드 2차 수출권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출자 내역 지금 2, 3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조정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뉴스 나옵니다. 다만 방산에 대한 니즈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눌릴 때마다 공략했을 때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눌릴 때마다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방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어제 화목팀과도 함께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좀 이제 방산도 옛날에 좀 종목별로 갔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화목팀에서 어제 좀 괜찮은 투자 포인트 얘기했던 게 품목별로 좀 골라 잡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방어체계면 방어체계, 탱크면 탱크, 뭐 전투기면 전투기 이쪽으로 좀 골라가서 여기가 더 높을 것이다 가능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따로 보고 계신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방어 쪽으로 이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LIG 넥스원 청궁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 LIG 넥스원의 청궁을 수입하는 이유도 최근에 이제 뭐 중동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미사일 많이 발사하다 보니까 약간 대공 방어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천궁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빵빵하게 있고 그리고 천궁이라는 확실한 방어 체계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어책 LIG 넥스원 이야기 해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라면 어디 봐요? 저는 뭐 실적적으로 본다면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이미지를 좀 한번 살짝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미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그렇죠. 방산 기업이잖아요. 가장 많은 방산 기업이고 이번에 또 루마니아에 1조 2천억의 또 신규 수주가 나온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이 1분기에는 폴란드향 이제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실적이 떨어졌다가 수은법 개정안 통과되고 이번에 루마니아 수주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한번 해본다면 이미지 자료 두 번째 한번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1천억 정도가 2026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막 30% 40% 주가를 온다 가기보다도 좀 약간 주가가 눌렸을 때 방산주를 보면은 안 빠지는 종목으로 정말 공략하기 그렇죠.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30조 원 수주에 더불어서 1조 2천억 수주가 더 됐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2분기부터 저는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는요? 아까 품목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딱 지정해 놓은 품목이 있습니다. 어디요? 드론, UAM. 드론. 무조건 이쪽입니다. 왜냐면은 드론 만들 때 뭐 들어갑니까? 반도체 들어갔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드론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 배터리 그렇게 별로 안 커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네, UAM 드론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전쟁 쪽에 지금 유인기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드론 관련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풍산 그리고 밑에 연계 관련된 레이더 센서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쪽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풍산도 한번 같이 이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산까지 이야기하면서 특이점 3가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